주요 뉴스입니다. 응급실 운영에 파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주대병원이 잠시 후부터 응급실 축소 운영에 들어가고 여의도 성모병원은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경기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약속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14살 남학생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딸 다혜 씨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가족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이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나섭니다. 홍명보 감독은 데뷔 전인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청주와 부산 등 충청과 남부지방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각해지고 있는 응급실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 이대 목동병원이 야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한 데 이어 오늘 아침부턴 아주대병원이 환자를 선별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준비한 군의관 파견에도 문제가 있다는데요. 아주대병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우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이 잠시 뒤부터 응급실을 제한 운영한다면서요. 네, 경기도권에서 가장 큰 병원인 수원 아주대병원은 오늘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내일 아침 7시까지 응급실을 축소 운영합니다. 응급 환자를 선별해서 받기로 한 건데요. 심정지를 포함한 초중증 환자만 응급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이런 운영은 당분간 매주 목요일마다 이어질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문의는 11명 가운데 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 설득으로 사직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 이미 3명이 사직하면서 응급실 의료진의 과로가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아주대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도 응급실 진료를 줄이면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의 이대 목동병원도 어제부터 응급실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성인 응급 환자를 받지 않고 소아 응급 환자도 수요일 밤 12시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수요일인 오는 18일에는 정상 운영하지만 대신 19일 야간 진료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순천향 천안병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에만 진료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도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역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야간 운영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응급실에 군의관들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응급실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겁니까? 네, 정부는 이곳 아주대병원에 3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군의관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3명, 강원대병원 5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등인데요.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실제로는 15명 중 6명만 출근해 절반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의관이 투입되더라도 응급실 정상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응급실 당직을 감당할 정도의 전문성이 부족해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응급실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의료진들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고생하고 있는 필수 의료진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며 응급 환자 대응 과정을 살폈습니다. 중증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뉘고요. 23명까지.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이어 열린 의료진과 간담회에서는 전공의의 빈자리로 인한 교수들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6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진료가 잘 안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중 핵심인 응급의료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에 대비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의사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에 대해 법적 리스크와 보상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방문은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추석 연휴 의료 대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14세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학교 밖으로 대피합니다. 밖에는 학생들이 빼곡히 모여 있고 들것에 실려 구급대원들에게 이송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t first, I thought it was like someone just like playing around in the hallways, or it got harder. The noise kept getting louder and louder. Some girls started crying. CNN 등 외신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4살 남학생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there are multiple agencies that responded this morning to help us and help the sheriff's office. We do have a suspect in custody. 총격이 발생한 학교는 1,9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과 조지아주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이번 사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펼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6곳 중 3곳은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국 특파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는 6군데가 꼽힙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네바다주 등 미 대선 때마다 판세를 좌우했던 주들입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경합주 중 3곳이 초박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아주와 네바다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48%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아예 두 후보 모두 47%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50%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5%포인트가량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49%로 해리스 부통령을 역시 5%포인트 앞섰습니다. 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인해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nd it's just outrageous that every day in our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반대 입장이지만 자신도 지난 7월 총격 사건을 당한 데다 이번에 다시 조지아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폴타바 공격 하루 만에 서부 최대 도시 르비우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에 이어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등 광폭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상처를 치료받는 한 남성. 러시아의 공습으로 아내와 어린 셋 딸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최대 도시인 르비우를 공습해 7명이 숨지는 등 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маємо вже підтверджену інформацію про 7 загиблих. 3 з них це діти, це малі діти. Дуже великі руйнування, більше 70 будинків по місту. 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폴타바 공격 하루 만에 또다시 대규모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광폭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박 2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에 이어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면담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достигл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특히 올해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주관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길 기대한다며 양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신흥국 경제협의체인 브릭스 정상회의는 다음 달 22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입법과 연금 등 개혁과제 완수를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가 1,600억 원대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게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돌려줘야 한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나섭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데뷔전에 나서는 홍 감독은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서 상수도관 파손으로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시흥시청역 주변에서 공사 도중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수도 공급이 멈췄는데 이 가정집과 상점들이 1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물이 낑큰 지역에 급수차와 생수를 지원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소방구급대가 황급히 들것을 옮기고 건물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 나옵니다. 남자는 옷에 묻어서 묻어있어. 다리 쪽에 피가 막 자고 있어. 그거에 돼 있고 이랬더라고. 그제 저녁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후 남성은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귀다 최근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 집에 들이닥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자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약간 매달리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범행 동기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13,900명이 넘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늘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하던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에서 수면제를 판다는 쪽지를 무작위로 돌리며 청소년들에게도 수면제를 팔았는데요. 무작위로 날린 쪽지가 현직 강력계 형사에게 전송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쓰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남성에게 사복을 입은 경찰이 접근합니다. 남성이 갖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하얀 알약이 가득합니다.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수면제를 불법 판매하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말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면제를 판다는 쪽지글을 가입자들에게 무작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쪽지를 받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최정기 형사였습니다. 최 형사는 A씨에게 수면제 가격을 문의한 뒤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했고 실제 만난 뒤 그 자리에서 검거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다니던 병원에서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A씨의 판매 내역을 살펴보던 경찰은 청소년까지 다량의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수면제 300여 정을 모두 압수하고 A씨와 구매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제 오후 소형 SUV가 서울 현대건설 사옥에 돌진해 회전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60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현대건설의 재개발 행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흰색 소형 SUV가 대형 건물 정문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한 차례 후진하더니 경비원의 제지에도 정문을 향해 다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에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일에 건물 주변에 있던 이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갖다 받아버려. 냅다 갖다 이쁜 걸 갖다 버려. 경찰은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사고가 난 회전문이 크게 파손돼 주변은 유리파편으로 뒤덮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와 마약간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현대건설의 재건축 행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불을 낸 7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어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는데 취재진이 해당 아파트를 다시 점검해 보니 안전 불감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를 휘감고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아파트 주민이던 70대 남성 A씨가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끄지 않아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7개월 아기를 둔 아버지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는데 법원이 어제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나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화재가 난 아파트를 9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불이 났던 곳은 방화문을 닫아두었지만 인근의 다른 아파트는 방화문을 닫으라는 공지가 무색하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덥다고 열어놔 통풍되라고. 주민들이 아직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피난 계단이 카트로 막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몸을 비틀어서 지나가야 될 정도라 비상시에는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적치물을 쌓아두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 화재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가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화재 위험이 있는 건 1층이 비어있는 필로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빠르게 위로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책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필로티 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이 활활 타오릅니다. 연기압으로 대응 1단계 완료. 연기가 빠르게 위로 퍼지고 소방대원이 고립된 주민들을 찾아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당정은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필로티 건물 주차장 대책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엔 필로티 구조 건물이 많습니다. 주차장엔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가 서 있고 전기차 충전 시설도 있는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로티 건물 주차장은 벽으로 막혀 있지 않아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불과 연기가 곧바로 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필로티 주차장에서 연기가 빠르게 퍼져 29명이 숨졌습니다. 대피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은 이렇게 현관문과 주차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이거나 주차장 면적이 20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있는 건물은 물론 최근 지어진 건물도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인천 화재가 지하에서 났다고 지하 주차장 대책만 내놓으면 필로티 주차장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특별히 초기 소화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화재 확산 속도를 줄인다든지.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인천 송도의 도심공원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와 해돋이공원 등 도심공원에서 야생 너구리를 봤다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생 너구리는 외모는 귀엽지만 가까이 접근하면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이에 인천시설공단이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을 정리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너구리를 만났을 땐 먹이를 주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요령이라고 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의 징계 조치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유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명예훼손에 가담한 의혹 등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자격이 정지되는데요. 남 씨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층 건물 전면에서 불길을 목격한 대만의 한 누리꾼이 화재 신고를 하려다 말고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똑같은 디자인의 건물 두 채 중 한쪽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죠. 불길이 여러 층으로 번져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불길이 아니라 건물의 유리창에 비친 노을이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보이는 건 대기 중 빛을 산란시키는 물질이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나라도 불났다고 신고할 것 같다며 화재가 아니라 천만다행이란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조직인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녀의 경제 공동체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는 데 대해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라고 맞받으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돼 모두 2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검찰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우산을 든 채 먹구름이 짙게 낀 하늘을 보는 영상을 SNS에 올렸고 수사를 걱정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의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TF보다 큰 조직인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의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으로 삼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역시 친문계뿐 아니라 친명계 의원들까지 대거 포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단일 대우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란 분석입니다. 오는 8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평산마을을 예방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가족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이걸 증명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경제 공동체로 수사한 사건들을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지만 무죄 선고가 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법조팀 현지호 기자가 과거 사례들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 부부가 받은 돈이 곧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돈, 그러니까 아빠와 딸 가족이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경제 공동체 개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경제 공동체로 인정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반면 가족이지만 경제 공동체로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아들과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본인이 받은 것이지 곽 전 의원이 받은 뇌물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논두렁식의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이 경제공동체 개념이 적용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이 로비스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종결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포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0분 넘게 이어진 연설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사용했는데요.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이 탄핵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태웅 기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친일 논란을 빚는 독립기념관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물론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을 동화 속 무능한 왕,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진 인식을 가졌다고 비꼬는가 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 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연설 사이사이 항의성 야유를 쏟아낸 것은 물론 비난으로 점철된 남탄 연설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실도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냐며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민주당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의 특검법을 기습 회부하자 국민의힘은 꼼수 상정이라며 불참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 여당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불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습적 법안 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인데 민주당은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실제로 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내팽개치는 일입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규탄했습니다. 전혀 없던 우리 최상병 특검법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정말 행태를 보면 너무나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법안인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법사위에 올리는데 세 번째와 병합해 이 기간을 건너뛰려는 의도란 겁니다. 20일간의 숙려 기간 없이 바로 소위의 병합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이것 또한 꼼수의 상정입니다. 최혜병 특검의 전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앞으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는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작년엔 75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올해도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압록강이 범람해 수해 피해가 크지만 기념일 준비엔 한창인 모습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 건물 앞에 가림막이 설치됐고 임시무대로 추정되는 빨간 물체가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모습을 보였던 무대는 4일 만에 색이 짙어지고 크기는 커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민간위성 플래닛 랩스 사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동일한 기간 같은 위치에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이해 북한이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일 위성사진에도 평양 미림비행장 열병식 훈련장 인근에 행사에 활용될 수 있는 버스 약 35대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훈련장 인근 숙소에는 지난 수해 피해로 평양에 온 수재민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정준년이 아니고 열병식을 하다 하면은 한 달 정도 준비하는 정황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는 아마 열병식보다도 야외 음악회라든지 경축령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통상 정권 수립 기념일에 열병식을 잘 열지 않는 데다 75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작년 구구절 기념 열병식도 그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 걸로 알려집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향에 따라 경기 북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발견 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앞서 보신 국민연금처럼 돈이 나갈 곳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세수는 빠듯하다 보니 우리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내년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 900조 원에까지 늘어났는데 오는 27년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7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208조 8천억 원, 작년보다 9조 원 가까이 적습니다. 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의 세수 펑크를 겪었는데 정부는 올해 역시 30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펑크 예상이 됩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세수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 부족부는 결국 빚을 내메우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8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0조 원을 돌파합니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이나 융자금 같은 대응 자산이 없어
오로지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오는 2027년엔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지출 증가율은 총 수입 증가율과 경상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나라 돈을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국가 재정 운영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6개월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을 교육하고 노동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의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는 10개 업종 중 3개 업종에서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채용 공고는 서비스업과 의료제약, 교육에서만 증가했고 IT 통신과 건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줄었는데요. 반대로 이력서 제출은 취업난으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습니다. 최근 서울 반포에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55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에선 84제곱미터 23층이 55억 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평당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강남 지역 중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제외된 반포동에선 최근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바닷가재는 살아있을 때 흑갈색 또는 흑녹색을 띠다가 조리를 할 때 열을 가하면 주황색이 되는데요. 여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황색인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희귀 바닷가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려 3천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나는 희귀한 바닷가재입니다. 여느 바닷가재와 달리 주황빛을 띠는데요. 뉴욕의 한 식료품점 수조 안에 있다가 동물보호단체가 구출한 뒤 바다로 방류했습니다. 수의사 자문을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차가운 소금물 탱크를 이용해 방류 전 적응을 도왔습니다. 바다 환경이 낯선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던 바닷가재는 이내 깊은 물속으로 헤엄쳐 갔다고 하네요. 왕좌의 게임은 2011년에 첫 시즌이 방영된 이래 시즌 8이 2019년에 종영할 때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시리즈물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제작에 사용된 소품이 곧 경매에 나온다고 해 화제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등장했던 전신 갑옷과 가면 등 2,000개 이상의 물품들이 10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헤리티지 옥션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500에서 $2만 까지 다양한데요. 속편 제작을 대비해 깨끗하게 관리해왔다고 하니 왕좌의 게임 팬들의 구미가 당겨질만 합니다. 제작사 측은 종영한 지 5년이 된 시리즈물의 소품 경매에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리즈물의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생활 쓰레기를 가져와 새로운 물건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제로 웨이스트 행사가 펼쳐진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병뚜껑,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들이 작은 크기로 잘려 압축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멋진 선글라스로 재탄생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폐플라스틱을 타일, 벽돌, 옷걸이 등 생활용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제로 웨이스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했는데요. 이에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재활용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글로벌 아트페어 프리즈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미술 장터인 키아프가 동시에 개막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추상화의 차기 주자이자 K아트를 대표하는 최성필 작가를 이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팥폭에 담은 파랑은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합니다. 디지털 영상보다 역동적이지만 질감과 표현은 더없이 섬세하고 치밀합니다. 한순간도 고정하지 않고 흐르고 움직이는 대자연의 근원적 아름다움을 특유의 독창적 조형 언어로 펼쳐내는 최성필 작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저에게는 그것이 근원이고 모든 것들을 넘어서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흑의 작가답게 흙과 천연 안료 등을 조합해 만든 물감으로 캔버스를 덮고 쌀이비를 연상시키는 붓으로 물감을 쓸어냅니다. 흙이라는 단어를 찾았고요. 실제 천연의 흙들이거든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어떤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화판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캔버스를 움직여 색과 물, 스스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독창적인 작업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주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그대로 화면 위에 담아냅니다. 화풍처럼 절대 멈추지 않는 작가는 최근 작품 158점을 폐기 처분하며 미술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격적인 행보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사람인을 인용한 세상 시리즈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는 작가로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 북부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제주도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호남지방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과 서산의 낮 기온이 2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6.3도, 강릉 27도, 제주는 25.4도로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8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는 33도로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